집은 늘 조용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야만 했다. 나영철이 집에 있는 날이면 집안의 공기는 눌려 있었다. 누군가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 벽지는 오래전에 누렇게 변색되었고 부엌의 쌀통은 자주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쌀통보다 더 자주 비어 있던 것은 이 집의 웃음이었다. 영철은 술 냄새를 달고 돌아왔다. 술이 없을 때는 도박 이야기로, 도박에서 잃었을 때는 주먹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돈 어디다 숨겼어? 이연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대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걸. 영철은 확인이 아니라 선언을 하러 온 것이었다. 오늘은 누군가 맞아야 한다는 선언. 연옥의 손에는 동전 몇 개가 쥐어져 있었다. 시장에서 남은 잔돈이었다. 아이들 우유라도 사려다 포기한 돈이었다. 영철은 그걸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정도로 뭘 하겠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정우는 방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둔탁한 소리. 그는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됐다. 나오면 더 맞았다. 형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은 두 가지뿐이라는 걸. 맞거나 도망치거나. 지우는 18이 되던 해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날 영철은 잠들어 있었다.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채. 지우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수조차 없었다. 안에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훈과 연옥은 그렇게 남았다. 지훈이 집을 나간 뒤에도 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이연옥은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무거웠다. 집안에는 남편과 아들 단 두 사람만 남았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지훈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이기도 했다. 나영철은 지훈의 이름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더 자주 술을 마셨고 더 쉽게 화를 냈다. 분노의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연옥과 정훈이었다. 내가 잘못 키워서 도망간 거야. 그 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늘 진실처럼 던져졌다. 영철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빼앗는 쪽이었고 빼앗고 나서도 모자라 더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키가 자랐다. 어릴 때는 방문 뒤에서 숨던 아이였지만 어느새 어머니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가 되었다. 몸은 아직 어렸지만 눈빛은 빠르게 늙어갔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소리를 들었다. 술병이 식탁에 내려놓이는 소리,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소리, 그리고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 그럴 때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으로 나섰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맞는 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연옥은 그런 아들의 등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면 더 화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도 세월도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연옥은 심한 통증으로 쓰러졌다. 그날도 영철의 폭력이 있던 후였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다. 연옥은 검사실로 들어가며 잠깐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정훈을 위한 말이었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말기라는 단어는 너무 간단하게 입 밖으로 나왔다. 의사의 표정은 조심스러웠고 설명은 길었지만 연옥의 귀에는 한 문장만 남았다.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말. 그날 밤 영철은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연옥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웃었다. 그래도 다행이네. 연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맞아서 온 김에 발견했잖아. 내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그 말은 감사의 요구였다. 아니, 협박이었다. 영철은 그날 이후로 연옥의 병을 자신의 공로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치료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당당해졌다. 돈은 내가 알아서 구해. 내 덕에 살 시간 번 거잖아. 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부터 지훈의 돈이 오기 시작했다. 직접 얼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달 빠짐없이 돈이 들어왔다. 연옥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았다. 영철도 그 돈의 출처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당연하게 가져갔다. 그리고 당연하게 더 요구했다. 돈이 생길수록 그의 요구는 커졌다. 병든 아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오는 통로였다. 정우는 그 사실을 아주 이른 나이에 깨달았다. 이 집에서 어머니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착취당하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그는 더 자주 어머니 앞에 섰다. 맞아도 좋았다. 부서지는 것이 자신이라면 어머니는 하루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옥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 밤마다 기침이 깊어졌고 통증은 약으로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말했다.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희망이기도 했다. 정훈과 지훈, 두 아들과 살아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정훈은 연진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집안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연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고 판단하지 않았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정우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너까지 이런 집에 묶어두는 것 같아서. 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함께 버틸 사람이라는 걸. 영철은 그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은 곧 폭력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연진은 연옥을 감싸 안았다. 영철의 손이 연옥에게 닿기 전에 그녀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영철은 더 화가 나서 연옥과 연진에게 거친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데 연진의 몸이 홀몸이 아니었던 것. 연진도 알지 못했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날 이후 연진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불임 판정을 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무거운 침묵으로 집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폭력과 사기, 반복된 삶의 결과였다. 집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연옥은 그때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잤고 정우는 처음으로 집에서 웃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끝이 아니라 유예라는 걸. 그리고 그 유예의 끝에서 지훈은 멀리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집을 나설 때도 그는 문을 닫고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돌아가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는 순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처음 몇 해는 살기 위해 살았다. 공사장, 물류창고, 야간 근무. 손에 쥘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잠은 줄일 수 있었고 몸은 생각보다 잘 버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정훈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는 가장 먼저 동생에게 보냈다. 이유를 묻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공부해. 집에서 나오지 마. 지우는 운이 좋았다.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알아볼 줄 알았다. 남들이 겁내는 타이밍에 들어갔고 남들이 들떠 있을 때 빠져나왔다. 몇 번의 선택이 겹쳤고 숫자는 빠르게 불어났다. 통장 잔고가 의미 없는 숫자가 되었을 때쯤 그는 처음으로 멈춰서서 생각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지만 지훈의 삶이 안정될수록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다. 정훈과 어머니 그리고 연진. 그들이 사는 집의 주소는 늘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는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붙였고 소식을 들었다. 감옥 안에 있는 영철의 동향도 예외는 아니었다. 출소 예정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지훈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는 즉각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영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감옥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독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한편 정훈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좋은 직장, 조용한 집,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연진. 연진은 어머니 연옥의 곁을 지켰다. 일을 그만두는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연옥은 늘 미안해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연진의 손을 잡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까지 고생시켜서. 연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불안에 잠겼다. 영철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려 해도 출소라는 단어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정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 문을 잠글 때마다, 창문을 확인할 때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떠올렸다. 몸은 커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작고 무력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철이 나왔다. 그 소식은 짧고 건조하게 전해졌다. 출소, 보호관찰, 별다른 제약은 없었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왔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익숙한 주소였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연옥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연진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영철은 예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잘 살았네. 그 말에는 축하도 안부도 없었다. 오직 확인만 있었다. 자신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긴장 속에 놓였다. 영철은 돈을 요구했고 연옥의 병을 빌미로 삼았다. 치료비, 생활비, 과거에 자신이 참아준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연옥의 침대 옆에 서서 낮게 말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내가 남긴 건 내가 챙겨야지. 연진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아니라 통제가 무너질 때의 표정이었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다시 비명이 울렸다. 이웃은 신고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모두 조용했다.
지훈에게 연락이 간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짧은 통화였다. 정우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형 다시 시작됐어. 지훈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숫자와 자산, 인맥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을 내기로 했다. 지훈은 분노에 휩쓸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정리했다. 전화가 끊긴 뒤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빛나는 도시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지훈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나영철은 이 세계의 질서 안에서 멈추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 법도 시간도 후회도 그를 바꾸지 못했다. 지훈은 계산을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졌다. 영철이 다시 폭력을 쓰기까지 걸린 시간, 신고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시간.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적듯 머릿속에 정리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이건 막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이름이 남지 않는 방식, 기록이 남지 않는 경로.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훈에게 돈은 수단이었고 이번에는 목적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연료였다. 영철의 동선은 단순했다. 술집, 집, 그리고 다시 술집.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반복했다. 사고는 비 오는 밤에 일어났다. 신문에는 단 몇 줄로 실렸다. 교차로, 차량 충돌, 운전자 중상. 의도도 사연도 맥락도 없는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종결이라는 걸. 나영철은 살아남았다. 그것이 지훈의 선택이었다. 죽음은 너무 빠르고 너무 가벼웠다. 영철에게 필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삶에 들어와 망가뜨릴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하반신 마비라는 결과는 냉정했고 돌이킬 수 없었다. 병실에 누운 영철은 처음으로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가 되었다. 찾아오는 사람도 책임지는 가족도 없었다. 그는 평생 남을 통제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 지훈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연지는 연옥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구나. 그 말은 안도의 말이었고 허락의 말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영철의 이름은 집안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가족의 시간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연옥의 병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밤에 잠을 자고 통증이 와도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장례는 조용했다. 울음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연옥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스스로의 것이었다. 며칠 뒤 지훈은 정훈을 불렀다.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을 뿐이다. 형, 이게 뭐야? 집.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건물 하나 샀어. 내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 정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사도 미안함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우는 말했다. 형은 이미 충분히 도망쳤어. 이제 너는 안전한 데서 살아. 그날 이후 정훈의 가족은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었다. 문을 잠글 때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고 밤의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었다. 연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멀리서 나영철은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 속에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으며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다.